우리 동차반이고요. 뭐 동차 집중반이에요. 그렇죠? 집중반이 이제 얘기할 거고요. 어떻게 살아남으신 거죠? 살아남으신 거죠? 살아남으신 거죠? 그래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떨어지신 분 중에서 아깝게 떨어지신 분은 이번에 시험 끝나고 제가 유튜브에 해설 강의 올렸는데 어렵다고 그랬다가 욕을 개먹었어요. 뭐가 어렵냐는 거지. 카바 많이 떨어졌잖아. 어렵다니까요. 세법이 어렵기 때문에 재무회계도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고요. 재무회계도 작년에 비하면 훨씬 어려웠어요. 왜냐면 작년에 말문제가 거의 다 중급회계 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문제 다 맞출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중급회계 하에서 말문제 많이 나왔고 제가 여러분들 알지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 보면 현금흐름표 오류수정 아무리 쉽게 나와도 못 풀어요. 알거든요, 제가. 그쵸? 그래서 작년보다는 사실 재무회계도 훨씬 어려웠어요. 당연히. 여러분 시험 보는 거랑 상관없이.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 정말 잘하셨고요. 정말 잘하셨고요. 떨어지신 분 중에서도 아깝게 떨어지신 분은 정말 아깝게 한 50점대나 뭐 평락이나 한 과목 까락으로 떨어지신 분은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이번에 붙었는데 동차로 떨어지고 유예를 붙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혹시나 운 좋게 붙으신 분들은 절대로 이상한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제가 1차 시험 6개월 만에 붙었다고 그랬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2시부터 아침에 6시쯤 일어나서 새벽 2시까지 공부했으니까 진짜 열심히 했어요. 1차 시험 붙고 나서 긴장이 탁 풀려가지고 공부를 되게 안 했죠. 근데 그거 알아? 나 실제로 1차 시험도 이의제기로 붙었거든요? 한 문제가 부족했어. 그때는 회계사 시험에 330점 커트라인이었는데 제가 327.5 나왔어요. 그쵸? 꼴찌로 붙었죠. 근데 그것도 이의제기 한 문제 올라가서 붙었다고요. 근데 저랑 같이 이의제기 하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분은 두 문제가 부족했어요. 저만 붙고 그 학생은 떨어졌죠. 근데 저는 그때부터 긴장을 탁 나가고 공부를 아예 안 했고 그 학생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학원 고시반에서 하는 동차 강의를 다 들었거든요. 그 속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그 다음 연도에 그 학생 1차 붙고 2차까지 한 번에 붙어갖고 동차로 붙었어요. 저는 그 이후로 계속 떨어졌죠, 몇 년간을. 나중에 2차 시험 마지막 때 되면 회계법인에서 막 리크루팅 오거든요? 미리? 시험 합격하면 우리 법인 와달라고? 그때 그 학생 같이 왔더라고. 회계사 돼서. 저는 아직도 수험생이었는데. 그래서 절대로 1차 먼저 붙은 걸로 자만하면 안 돼요. 그쵸? 2차까지 붙어야 합격생이지, 1차 백날 붙어봤자 아무도 몰라줘요, 아무도. 합격 취업할 때 1차 붙었다고 그런 걸로 가산점 주고 그러지 않아요. 가산점 준다고 붙어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안 줘요. 왜냐면 도망갈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걸로 우쭐하시면 안 돼. 아무것도 지금 한 게 없는 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이 강의는 여러분 정말로 이번에 동차 보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예요. 혹시 인강에서 나는 심화 강의 대신 이 강의를 듣겠다. 그냥 2차 재무회계를 좀 공부하려고 이 강의를 듣겠다 하시면 빨리 환불하고 유예 강의나 올해 시작하는 심화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정말로 동차생들이나 아깝게 떨어진 학생들을 위한 강의지. 지금 뭐 2차를 폭넓게 배워보자 이런 시간은 전혀 아니에요. 동차를 하려고 보는 강의지. 생각을 좀 하시고요. 그럼 저는 아깝게 떨어졌는데 갈게요. 안녕 이러지 마시고 한번 동차가 이렇게 빡센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넘겨보시면 OT를 좀 볼 건데 기출문제 좀 볼 거거든요. 작년? 우리 사실 작년 2차 시험 재무회계 있잖아요. 최근 한 10년 놓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축에 한 두 손가락 안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세무사 2차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잠깐만 볼게요. 우리 주당이 가면 주당이 가만히 있어보자. 주당이 몇 페이지냐? 교재 669페이지 볼까요? 교재 669페이지에 보시면 주당이익에 문제 9번 있어요. 이게 세무사 2018년 문제인데 이게 전설의 문제거든요. 이게 1교시 2차 시험 1교시 때 회계학 일부 보고 나한테 전화 오고 그랬다고 학생들이. 유예 강의는 언제 열리죠? 막 이렇게 동찬 날라간 것 같아요 그랬다고요. 왜냐면 문제 9번이 한 문제가 요거 나오고 한 문제가 현금흐름표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다 어려웠거든요. 문제 9번 봐봐. 보면 자본 같지? 근데 물음 1번 보면 신중인수권 부사채 나와요. 넘겨보면 어때? 물음 2번에 주식기준 보상거래 있어요. 뭐지? 물음 3번 보시면 또 희상 물어봐요. 이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막 신중인수권 부사채 행사하는 거 물어보는데 이게 다 합하면 20개가 넘거든요. 물어보는 게. 문제 하나에? 역대 가장 어려웠어요. 양도 많고 문제 사이즈도 크고 또 이렇게 나오면 사실 좀 쉽지 않죠. 근데 작년 문제도 어려웠어요. 작년 문제는 저랑 같이 봅시다. 이게 작년 회계학 문제인데 작년 봐봐. 실제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봐봐요.
작년에 제가 재고예산 나온다고 그랬었거든요. 나왔어요.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일단 보시면 1번에 기초에 평가충당금 있는 문제? 뭐 하면 되겠지. 어렵지 않아요? 물음 2번 봤더니 재고예산 구입했는데 외상으로 구입했어. 그럼 이자 비용 나오겠지. 이것까지도 얘기했었거든요. 떨리는 마음 물음 3번 본데 뭐가 나와? 외화로 샀대요. 장놈의 새끼. 여기 외화로 샀다고요. 그럼 여기서 일단 멘탈 털린다고. 외화? 인도니가 안 가르쳤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물음 4번 보고 5, 6번 보면 도착지 인도 조건, 선적지 인도 조건 나와 있어요. 간모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실현 가능 같이 나와 있죠. 그럼 벌써 마음이 심쿵심쿵 한다고. 그리고 보시면 문제가 쫙 나와 있는데 그거 알아? 이 여기서 외화 이걸 모르더라도 요거와 관련된 지문은 문제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로 외화를 모르더라도 얘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차분하게 맞추면 되는데 이미 외화에서 기분이 나빠졌기 때문에 뒤에 걸 다 틀린다고요. 봐봐, 이거 몇 점인 줄 알아? 이거 물음 1번이 10점이에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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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에서 10점이거든요. 절대로 문제마다 배점이 막 드라마틱하게 다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채점할 때 죽거든요. 저 이번에 유예 얘기하는데 우리 다 합해서 한 300명, 250명 정도 되거든요. 250명 답안지 채점해 봤어요, 재무에게? 죽어요. 죽어. 옆에 세무에게 훈협이는 막 쓰러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배점에 무조건 다 똑같아. 그래서 2점, 2점, 2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 난이도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틀려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넘겨보시면 이제, 근데 물음 2번이 뭐예요? 지분법이에요. 우리 고급회의 안 하잖아요. 제가 이거 동차 때도 지분법 나올 것 같으니까 지분법만큼은 꼭 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고급회계 제가 2차 강의도 무료 강의 올라놨거든요. 10강 정도 돼요. 그거 들으면 다 맞춰요. 발로 풀어도 맞춰요. 하지만 우리가 지분법을 모르죠. 그쵸? 제가 지분법 하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2차 때. 사실 지분법 배웠으면은 작년에 제가 이거 삼각자산 안 가르쳤기 때문에 요건 맞춘다고요. 사실 요것도 2점짜리고 이것도 6점이기 때문에 2점, 2점이거든. 요거 틀리고 요거 틀려도 4점 나갔어요. 우리 회계학 원에서 90점 안 나와요. 그렇죠? 넘겨볼게요. 마음을 추스리고 봤더니 물음 3번에 뭐가 나와있어요? 파생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출제 사고예요. 세무사에서 파생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아무도 없거든요. 파생이 나왔어요. 근데 4점이잖아. 이거 틀리고 앞에 거 두 개 틀려도 8점 나간 거예요. 아직 많아요. 근데 작년에 유예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나오면 이미 멘탈이 나가죠. 동차생은 과감하게 풀어요. 한 번 더 있잖아. 근데 유예생은 그렇지가 못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면 이미 막 흔들린다고. 그쵸? 이거 틀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하고 나면 물음 4번이 뭐예요? 차이mon과 자본하라고. 솔직히 요거 그 1차 시험 문제라고 해도 어렵지 않은데요?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6점짜리인데? 근데 이미 멘탈이 나갔기 때문에 물음 4번 같은 걸 다 맞추면 되는데 물음 4번을 또 다 못 맞춘다고. 여러분들은 시험장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해? 파생 못 배워서 파생 틀린 걸로만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그건 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다 틀렸어요. 근데 이 물음 4번에 이 차이mon과 자본하는 이건 다 맞춘 친구가 있고 이거 한두 개 친구 친구가 있다고요. 어디서 당락이 결정돼? 여기서 다 맞히고 한두 개 틀리고 이게 중요한 거지. 파생 틀리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2차 때는 그래. 2차 공부, 동차 공부의 재무에게 방향성을 말씀드리면 이래요. 시험장 나오면 꼭 친구들끼리 얘기를 한다고. 야, 물음 이번 개 어렵지 않았니? 나도 그거 못 풀겠어. 나도 못 풀겠어. 그럼 그런 거 틀려도 된다고요. 근데 야, 물음 3번에 개 쉽지 않았냐? 물음 3번은 진짜 쉬웠어. 답 200이지? 200이야. 근데 뒤에서 나는 그런다고 250이 아니야? 그런다고요. 그럼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동차라고 어려운 걸 맞추는 게 아니에요. 1차 재무회계라고 어려운 거나 복잡하고 지엽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남들 다 맞추는 걸 나도 실수 없이 맞추면 합격을 해요.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두셔야지 2차생이니까 더 어려운 걸 보겠다 그러면 안 돼. 또 시험 막판 되면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막 갑자기 야 어떤 학교 어떤 교수가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중요하대. 너 연결했니? 야 작년에 파생했으니까 올해도 파생해야지. 이딴 소리 한다고요. 그런 걸로 당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봐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마음을 추스렸어. 물음 5번. 보고기간의 사건이야. 이것도 그냥 읽으면 알 수 있거든요. 우리 1차 때 배운 거랑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생소하니까 또 이것도 틀리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아닌데. 자, 봐봐. 하고 마음을 겨우 추스렸어. 그래, 물음 1번은 조졌다고 치고, 물음 2번 열심히 해야지. 봤더니 뭐 나와? 현금 물음표.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세무사 옛날에 재무회계 2차 때는 한 문제 한 문제 나왔다고. 문제 1번에 한 문제 한 단원, 문제 2번에 한 단원. 이렇게 두 단원이 나왔기 때문에 진짜 막 여유있게 냈어요. 작년에 낸 거 안 내고. 근데 요즘엔 문제 추세가 한 문제 한 문제 나오면 두 문제씩 낸다고요.
그럼 네 문제라서 최근 한 2, 3년 사이에는 중급회계 1에서 2문제, 중급회계 상에서 2문제예요. 그러니까 막 예전처럼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 올해 또 나올 수 있어요. 유형자사는 거의 지금 스트레이트로 3년 연속 나왔는데 그럼 올해는 무조건 아니겠네요. 그게 아니라니까. 스트레이트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되고 중급회계 2에서도 여러분 못하는 거 딱 있잖아요. 법인세, 오류수정, 현금오류표, 주당이 제끼면 안 돼.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 저한테 수업 들은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배워갖고 다 맞췄다고. 현금오류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아니야, 너무 쉬워서 원래 맞춰야 돼. 이랬다고요. 문제가 쉬워 보시면 사이즈가 커 보이는 거지.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사이즈가 커 보이는 거지 뭐 고려사항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사실 물음 1번 다 맞출 수 있거든? 물음 1번 지금 보시면 이게 10개 있으니까 하나에 1점이에요. 이게 다 몇 점이에요? 보시면. 물음 1번이. 14점이거든. 하나에 1점짜리야. 이거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현금으로 아예 통으로 제끼는 친구들은 14점을 그냥 통으로 다 날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합격해? 예전에 저한테 공부했던 학생 중에서 되게 잘했어. 회계도 잘했고. 근데 현금으로표를 잘 못해서 아예 통으로 제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공부 잘했거든. 근데 문제 이번에 현금으로표가 30점짜리 나와서 그걸 통으로 제꼈대. 30점을 통으로 날렸지. 그래서 아쉽게 2점 차인가로 떨어졌다고요. 현금으로표에서 한두 개만 맞췄어도 합격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재무회계 2차 시험은 강사가 내가 여러분 말고 내가 이거 꼭 하라고 하는 건 제끼면 안 돼요. 동창하기 때문에 제가 나올 것 같은 거 위주로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제끼면 답도 없어요. 단원 불문이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1차 때 공부할 때 법인세 회계랑 현금오류표를 제꼈어. 이제는 제끼면 안 돼. 그냥 하는 거야. 제가 만약 이거 나올 것 같으니까 꼭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해야지. 거기서 몇 개라도 먹어야지. 통으로 제끼면 안 돼요. 내가 법인세 회계를 못 해. 뭐 1차 시험과 다르게 2차 시험은 법인세를 쪼개서 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면 몇 개는 맞출 수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공부해야지. 난 통으로 제낄 거야. 그러면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뒷부분 제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현금을 뺐어요. 사실 이건 좀 어려웠거든요. 나중에 배울 거지만. 물음 2번 같은 경우는 봐봐.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올해 작년에 나왔던 거 보면 회계 정책의 변경은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회계 정책의 변경을 허용하는 두 가지를 기술하고 그랬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이거?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그랬거든. 우리 기준서에서 정책 변경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경우 개정된 경우랑 두 번째로 바꾸는 게 더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그거 두 가지 쓰라는 거였다고. 기준서 얘기. 기준서에 나와 있는 조건 두 가지. 근데 실제로 시험에서 어떤 거 썼는지 알아? 예를 썼다고. 예를.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는 바꿀 수 있다면서 뭐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 바꾸고 이런 거 썼다고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꼼꼼히 못 읽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밑에 물음 3번 보세요. 이거 진짜 열통이 터졌는데 봐봐. 물음 1번과 물음 2번의 차이 아시겠어? 물음 1번과 물음 2번의 차이 보시면 얘는 총액법으로 물어봤으니까 취득원가랑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본 거고 이건 순액법을 물어봤으니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장부금액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학생들 가갖고 또 이거 두 개를 똑같이 풀어놨다고. 진짜 감동실화예요. 이것도 순액으로 풀고 이것도 순액으로 풀고 이거 순액으로 풀었는데 여기서 깜짝 놀래고 막 진짜야. 되게 많았다고요. 그래서 이 2차 시험에서 재무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제일 주안점을 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꼼꼼하게 풀어야 돼요. 은근히 2차 시험에서 실수하는 친구들이 진짜 되게 많아. A를 물어봤는데 B로 풀고 B를 물어봤는데 A로 풀고 나중에 채점하고 깜짝 놀래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회계학에서 원에서 재무회계에서 고득점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실수를. 1차 때는 실수인지 아닌지 티가 잘 안 나잖아. 2차 때는 티가 확 난다고요. 보통 시험장 끝나고 나면 누구나 잘 봤다고 생각해. 회계학원은 할만하거든 보통. 뭐 작년 이런 건 좀 어렵겠지만 보통 쉽게 나오기 때문에 할만하거든. 근데 까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확 낮은 친구들 꽤 많아요. 우리 2차도 답안지 써주거든요. 저도 2차 시험 보면 그날 밤에 올려요. 다 풀어갖고. 이번 1차도 그랬지만 보통 올린다고. 그럼 애들 채점하면 본인 생각이랑 점수가 다른 경우 꽤 많아. 왜냐면 본인 실수한 걸 까먹고 있거든요. 실수 안 하는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 실수를 안 해야 돼. 실수를.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재무회계 같은 경우엔 회계사 말고 세무사 같은 경우에 2차 시험에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배웠어. 그래요? 좀 갈게요. 그러지 말고 이미 다 배웠어. 다만 이미 다 배운 내용이 문제가 좀 크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 읽는 연습이랑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더 어렵고 더 심도 있고 그런 내용은 동차 때는 당연히 안 해요.
나오지도 않고 사실. 유예 때는 부당하니까 좀 더 가리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미 배운 내용이니까 부담감 없이 접근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 뭐 해줘야 되냐면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안 하고 제끼면 안 돼요. 제끼면 여기까지 그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좀 공부를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2차 재무회계라는 게 2차 문제 한 문제가 1차 문제 5문제에서 10문제 사이를 그냥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1차랑 똑같다. 다만 문제가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문제를 잘 못 읽어서 그렇다. 그래서 문제 읽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계속 얘기하자면 절대로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와요. 어려운 문제 나와도 돼. 어차피 다 틀리기 때문에. 유해생이라고 잘할 것 같지만 유해생 잘하는 친구도 정말 있죠. 근데 제가 2차 유해 2기 지금 하고 있지만 답안지 시험하면서 열통이 터질 때가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로 전화하고 싶을 때가 한둘이야. 야! 너 유해생 맞냐? 뭐 했냐 1년 동안.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그쵸? 생각보다 다들 실력이 고만고만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안 나와. 여러분이 이거 연습서 보면은 이게 회계사 겸용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많은데 수비 턱 막히는 문제는 시제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그쵸? 그런 생각 할만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가시면 돼요. 좋아.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재무회계 2차 공부 방법이 있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어려운 문제보단 기본적인 걸 정확히 풀면 돼요. 항상 우리 2차 시험 재무회계 난이도는 할만한데 이 정도로 나와요. 막상 문제를 보면 처음 보는 단원이 안 나오면 보통 할만한데 이런 단원이 나온다고. 그래도 많이 틀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정확히 푸는 연습을 하셔야지 대충 찌끄리는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2차 유해생들 답안지 보면 이런 경우 많아. 2차 유해 얘기 보면 풀긴 다 풀었어 진짜. 한 60점을 다 풀었다고. 답안지 한 10장 써갖고. 근데 채점했는데 5점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60점 만점에. 그게 1차 때 안일하게 공부해서 그래요. 그래서 2차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정확히 푸는 게 중요해요. 정확히 푸는 거. 두 번째로 분계 스트레스 많잖아. 1차 때 공부하고 2차 때 넘어오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분계인데 세무사는 분계를 가끔씩 물어봐요. 한 문제 정도 물어보거든. 근데 분계를 아주 기본적인 걸 물어보지 어려운 건 안 물어봐. 분계를 절대로 2줄 이상 넘어가는 거 잘 안 물어본다고. 3줄부터 안 물어봐. 왠 줄 알아요? 그러면 채점할 때 죽어요. 계정명도 달라. 그쵸? 회계 처리 순서도 달라. 엉망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회계 처리만 물어봐요. 답이 딱 보이는 거.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경우 있거든.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판매후 리스 같은 거 있잖아. 판매후 리스 하면 어떻게 돼요? 자산 없어지고 현금 들어오고 그 다음 어떻게 돼? 리스 부채 오고 사용권 자산 오고 자산 처분이익 오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걸 회계 처리하라고 시킨대. 이걸 회계 처리한다고. 그럼 채점할 때 뭘 채점하는 줄 알아요? 분계 모양 보고 차변 대변 다 쓰는지 보고 그래요? 아니야. 이 금액이랑 이 금액만 딱 본다고. 그럼 실제로 이 재무회계 2차에서 회계사는 요즘에 2차 분계하라는 문제가 아예 안 나오고 세무사 2차에서 분계하라는 문제가 나와도 딱 원하는 계정이 있다고. 요 숫자만 보고 딱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2차 공부할 때 분계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분계를 제가 써드리긴 할 거야. 꼭 해야 되는 것들은. 근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금액을 물어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분계는 그냥 하면 된다. 다만 분계할 때 여러분 2차잖아. 차, 대 이건 써야지. 그쵸? 답안지가 봐보면 진짜 개판이야. 짝대기는 양반이에요. 이거 분계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분계하는 친구도 있어. 아무것도 안 써. 현금 얼마? 자산 얼마? 사용권 자산 얼마? 리스 부채 얼마? 처분이익 얼마? 이러면 거요. 이건 그냥 쓴 거지 분계가 아니잖아. 그쵸? 최소한 짝대기를 그던지 아니면 차대는 좀 써줘야 돼. 차대는 더 충격적인 건 숫자 쓸 때 100만 원 쓰라고 그러면 이렇게 써야지. 이걸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그진 못하지만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것도 있어요. 이건 뭐 거의 싸우자는 거죠. 그렇죠? 사람인지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그래서 기본적인 분계는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너무 어려운 분계 집착하지 말고 간단한 분계만. 그래서 동차 때도 제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분계는 써드릴 거예요. 그 정도만 하시면 돼. 그렇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재무제표는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 트렌드를 보면 시점별로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금액이랑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금액을 딱 물어보기 때문에 이 시점별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옛날에 1차 때 답을 탁탁 구했다면 2차 때는 시점별로 이걸 정확히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요거 그리는 연습도 많이 할 겁니다. 집에 가서도 많이 그려봐야 돼. 뭐 제 책에 많이 돼 있지만. 세 번째로 문제를 좀 정확히 읽어야 돼요. 문제가 길거든. 문제가 길어요.
문제가 길어도 결국 다 쪼개서 물어보기 때문에 쪼개서 하면 되는데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 읽는 연습을 좀 많이 할 거다. 나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네 번째, 답안지 작성. 우리 세법학은 답안지 작성하는 거 중요하다면서요. 재무에게 답안지 작성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답만 맞으면 돼요. 풀이 과정은 보지도 않아요. 볼 마음도 없고. 그쵸? 그럼 봐봐. 이거 훈업쌤이 세무 얘기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2차 답안지를 피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펴서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는 문제 1. 물음 1. 물음 1. 그래서 1번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고 2번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어. 그럼 답을 이렇게 딱 쓰는 거야. 그리고 해설, 풀이는 그냥 여기다 쓰면 돼요. 풀이도 동차분들은 보여주는 풀이를 쓰려고 그러는데 보지도 않는다니까. 답만 딱 맞으면 돼요. 여기다가 그냥 연습장처럼 풀고 더럽게 슉 풀고 여기다 답만 정확히 쓰면 돼요. 그래서 OMR 카드를 내가 직접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되지. 이게 뭐 예쁘게 한다고 문제 1, 물음 1, 1 한 다음에 밑에 해설 풀이 과정 쫙 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보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답안지를 펴서 여기다 답을 쫙 모아서 쓰고 여기다 연습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런 경우 있어요. 문제 1번에 물음 1번에 동그라미 1번 물어봤으면 문제 1번에 물음 1번 쓰고 동그라미 1번을 써야지. 쓰지도 않아. 1. 그 다음에 문제 1번에 물어보는 계정이 뭐였으면 뭐 사용권 자산이었으면 사용권 자산 얼마 이렇게 쓴다고요. 이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잖아. 답이 막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막 정확히 쓰지도 않아. 문제 1번인지 문제 2번인지 쓰지도 않아. 내가 알아. 뭐 어떤 학생 보면 유에 이긴데도 문제 1번 안 쓰고 그냥 순서대로 1번에 얼마, 2번에 얼마래. 솔직히 객관적으로 채점하기 때문에 그럼 거야 돼. 문제 1번을 쓴 건지 문제 2번을 쓰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우연의 일치로 문제 2번의 답이 문제 1번이랑 똑같은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냥 근다고요. 그래서 답안지 보시면 문제 1, 물음 1 물어보는 거 그대로 쓰시고 문제에서 표를 물어보면 표 그대로 그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답이 명확히 보여야 돼. 답이. 그쵸? 이래가도 또 자기 마음대로 쓰는 친구들 많은데 답이 명확히 보여야 데 답안지 작성하는데 그 스트레스 잡지 말고 풀이 과정 이쁘게 쓸 생각하지 말자. 우리 2차생이지만 동차생이기 때문에 답만 맞으면 돼요. 하나 더 문제에서 보시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물어봐. X1년도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저는 뭐 풀이할 땐 이렇게 쓰죠. 하지만 답이 어떻게 써요? 답지에는 X1년도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명확히 쓰고 여기 얼마 써야겠지. 근데 보통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물어보면 보통 다 못 맞춰요.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고 한 5점짜리래. 다 못 맞춰. 근데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이 한 5개가 있어. 답안지에 뭐는 써주셔야 돼? 여기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 5개는 숫자는 써주셔야지. 그리고 위에 이거 써줘야지. 이거 틀려도 이거 먹고 들어가는 거지. 그쵸?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다 못 맞춘다니까? 그래서 보통 뭐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얼마지만 쓰면 되는데 문제에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얼마 쓰고 바로 밑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들 몇 개는 써주셔야지. 그래야 부분 점수라도 먹어요. 괜찮을까? 분명히 채점하고 시험 보고 나오면 친구랑 나랑 똑같이 틀렸고 똑같이 맞았는데 걔랑 나랑 답이 점수가 다른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 답안지 작성 스트레스는 가질 필요 없다. 예쁘게 쓸 필요 없다. 답만 맞추면 된다. 해보시고 어떻게 좀 길어요. 첫 시간이니까 수업 방향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알아셔야 되는 게 단원별로 꼭 풀어야 되는 문제를 풀 거야. 이거 어떻게 다 풀어요? 동차 때. 이거 다 풀면 여러분 이거 1회독도 못해요. 내가 풀만한 문제만 풀면 돼요. 저한테 가끔씩 물어봐요. 필수 문제 리스트 없냐고. 그때 달라요. 그 제가 단원 끝나고 나면 이 단원에서 이 문제 푸시고 요 문제 정리하시면 된다고 꼭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걸 보면 되지. 미리 뭐 필수 문제 리스트 그런 거 전 없어요. 귀찮기도 하고 다 풀 필요는 없다. 그쵸? 내가 풀라는 것만 동차 때 풀면 된다. 우리 동차하려고 온 거지 유예 준비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유예 준비반이 아니니까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꼭 풀어야 될 것만 풀 거고 필수적인 회계 처리랑 재무제표만 보여드릴 거고 문제 읽는 연습도 많이 할 겁니다. 알죠? 나 수업 시간에 이거 띄우고 하는 거 이렇게 띄우고 하니까 제가 여기다가 뭐 문제 밑줄도 거드리고 할 거예요. 같이 좀 적어놓고 하시면 될 것 같아. 그쵸? 이것도 나는 이 책 여러 번 볼 거니까 제가 책에 필기하라면 또 안 한다고. 동차 때 3번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쵸? 결국에 문제 풀이법을 정확히 외우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제가 필기하라고 하면 여기다 다 필기하시면 돼. 그쵸? 제가 다 밑줄도 거드리고 할 거예요.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우리 뭐야? 집중반이거든. 집중반? 동차 집중반? 다른 선생과 다르게 동차 집중반이에요. 작년에 솔직히 우리 학원 동차반 대박 났었거든. 모르시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등록 인원 중에서 동차반 진짜 한 30% 붙었어요. 아, 사람이 몇 적었나 보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작년보다 많았어요. 우리 작년 많이 붙었기 때문에 올해보다 훨씬 많았어요. 한 5, 60명 됐는데 그 진짜로 10명 넘게 붙었어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애들랑 훨씬 높겠죠. 10명 넘게 붙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똑똑한 애들이 들어왔거나 제가 신들린 듯 가르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저희 매 시간 시험 봤거든요. 몇 시간? 전 시간에 봤던 거 몇 시간 2차 시험으로 시험 봐서 답안지 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채점은 여러분들이 하고 답안지 점수 한 명씩 보고 하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뭐 수업이 막 8시간 있는 게 좀 많아서 좀 짜증나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고 하고 나면 우리 8시간 하면 6시에 끝나잖아요. 그럼 한 5시 45분쯤 끝내고 시험 한 20분 보고 그거 채점하고 답안지 제가 한 명씩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뭐 답안지 이렇게 쓰지 말라고, 뭐 잘했다고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안지 제가 그 시험 보면서 한 번씩 봐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매회 볼 거예요. 매회. 작년에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매회. 저는 혹시 1차 떨어졌는데 이분이 이거 수업 듣는데 매회 시험까지 본다고 하면 좀 깝깝하네요. 내가 얘기했지. 동차생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할 거니까 매회 시험 볼 거다. 그리고 웬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솔직히 시험 개빡빡하죠. 다른 데는 더 빡빡해. 알지만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웬간하면 수업 시간에 문제 읽어보는 시간도 많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뭐 풀고 올 시간 당연히 없으니까 풀고 올 수도 없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한 5분씩 드리고 할 거니까 수업 시간에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오시면 돼. 나중에 진도가 밀리니까 재무회계 이거 할 시간 없는데 이거 그냥 오늘 오지 말고 세무회계나 세법학 복습할까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시간에 와서 같이 푼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이 시간에 끝낸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좀 하셔야 부담이 덜 할 거예요. 교재는 키앤드북이랑 재무회계 연습인데 뭐 없으면 안 갖고 오셔도 돼요. 뭐 자기 기본서 있으면 기본서나 다른 선생님 듣는 요약서 있으면 그거 들고 오셔도 돼요. 내용 정리가 똑같으니까. 내용 정리를 아주 간략하게 하고 요 문제를 풀 건데 23년 거예요. 요거 올해 거. 작년 12월에 나온 책 요걸로 할 겁니다. 책이 두꺼워요. 재작년 거랑은 좀 달라요. 요거 보실 거고요. 작년에 제가 대폭 한번 갈았기 때문에 올해 유예 때는 뭐 또 많이 업데이트는 안 할 생각이에요. 그쵸?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요걸로 계속 볼 거니까 요 책 보시면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수업 진행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일단 재무회계 중급회계만 할 거고 고급회계 무료 강의가 올라가 있거든. 10강밖에 안 돼. 10강밖에. 그쵸? 이거 일주일에 한 개씩만 들어도 충분하거든요. 솔직히 고급회계는 세무사 용어로만 얘기하면 이거 10시간 들으면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솔직히 왁구만 알아도 맞출 수 있거든. 2차 용어로도. 왁구만 알아도 맞출 수 있으니까 미루지 말고 이거 좀 봅시다.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래요. 하면 좋은데. 무료 강의로 2차 강의 올라가 있으니까 제 카페에도 올라가 있고 여기 학원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가시면 돼. 그리고 여기 안 써놨네. 네이버에 다 아시겠지만 정인돈의 하이엔드 재무회계라고 있어요. 여러분 또 물어보더라. 네이버에 정인돈의 하이엔드 재무회계 거기 가면 보자. 광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얘기할 게 있어서 그래요. 나 이상한 거 검색하고 그러진 않았겠죠. 오케이. 자 잠깐만 볼게요. 첫 시간이라 OT가 많지. 네 이렇게 딴소리 많이 안 해요. 2차 강의는 제 카페 남아 있는데 카페 보시면 여기 재무회계 연습 있거든. 여기 수업 자료 보면 여기 수업 자료에 고급회계 올라가 있고요. 보면 고급회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이 유예반도 퀴즈 봤거든. 유예반 퀴즈도 올라가 있어요. 풀어보고 싶으면 이거 다운받아서 풀면 돼요. 그쵸? 그래서 제 책이랑 요거 퀴즈까지 풀면 뭐 한 시중에 나와 있는 책 2-3권 푸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하실 분만. 그리고 고급회계 강의도 여기 보시면 고급회계 수업 자료 보시면 고급회계 강의가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고급회계 요거 수업 요약 자료도 고급회계 쪽에 있거든요. 다운받아서 2차 공개 강의 있잖아. 여기 어디 갔어? 2차 공개 어디 있어? 여기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돼요. 몇 강 안 되니까 보셔야 돼. 나올 수 있으니까.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OT가 엄청 길었죠?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단원부터 가르칠 거예요. 충당부채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나면 어떡하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나올 것만 가리킬 거다. 그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동차반이니까. 자, 당부의 말씀 세 가지만 하고 이제 수업 진행할 건데, 첫 번째로 동차반까지 마무리해야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거든요. 이번에 어려웠어요. 그렇죠? 봐시면 아시겠지만 응시 인원도 많았지만 어려웠고, 응시 인원이 많아도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나 이런 데서 넘어온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허수도 진짜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험 정말로 보는 인원은 똑같은데 시험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뭐 걱정할 거 없고, 이렇게 어렵게 붙었는데 내년에 올해 동차 날리고 내년 유예 날리면 안 되잖아요. 3차 또 볼 때 그 막막함 알아요? 저도 4차까지 했지만 3차가 제일 힘들어요. 유예는 또 생각보다 안 힘들어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쵸? 그쵸? 동차 때가 힘들고 3차 때가 힘들거든요. 4차 때는 또 마음이 편해요. 4차까지 가면 안 되겠죠? 5차 가면 어떨 것 같아? 한강을 몇 번 갔다 온다고요. 그쵸? 제가 볼 때 장수를 하는 테크트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동차 때 공부 안 해서 그래. 동차 안 하면 유예도 100% 실패한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부터 놀기 때문에. 1년 놀고 다시 유예반 들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도 동차로 붙는 게 목표고, 최소한 유예 때는 붙어야 되기 때문에 완강하셔야 돼. 그쵸? 완강.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지만 남들이 맞추는 걸 맞추면 합격해. 그쵸? 어려운 거 봐서 합격하는 거 아니야. 어려운 문제 잘 풀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맞추는 걸 나도 실수 없이 다 맞추면 합격해요. 괜찮을까요?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제가 옛날에 2차 때 뭐 회계사긴 하지만 원가 회계를 봤는데 한 문제가 그 있잖아, 전부원가, 변동원가, 초변동원가 그게 나왔다고요. 진짜 거의 무슨 예제 수준으로 나왔어. 두 번째 문제가 관리 회계였는데 읽기도 벅차더라.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고요. 봐봐. 예제 수준의 문제가 나왔고 읽기도 벅찬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거에 집중해야 돼요, 시험장에서? 1번이야. 근데 어떤 친구는 이게 어려우니까 이걸 5분 만에 풀고 이걸 30분 썼다는 거야. 또 어떤 친구는 이게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30분 쓰고 이거를 뭐 마저 한 10분 썼다는 거예요. 한 25분 쓰고. 얘가 붙어요, 얘가. 그쵸? 쉬운 걸 실수 없이 다 맞춰야지 어려운 걸 한두 개 찌끄려서 맞추면 합격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괜찮을까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 동차반 수업을 들으면 적어도 두 문제 중에서 1.5문제까지는 가리켜요. 물론 다 가리키겠지만 작년같이 나오면 솔직히 파생 같은 거 나올 거라고 누가 예상해.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틀려도 상관없다니까. 그래서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동차반의 수업 들은 내용만 보시면 돼. 그러면 운 좋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 전략이 뭡니까? 역시나 회계학 1에서 고득점하고 회계학 2랑 세법학에서 평타 치면 돼요. 그렇죠? 과랑 면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평타 치려고 하지 세법학이랑 세무회계 들어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재무회계 이 동차 시간에 몰입해서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려서 동차 우리 OT는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볼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1픽으로 꼽으라면 금융자산 나올 것 같거든요.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됐고 그 요즘 좀 이슈도 많아요. 그래서 금융자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금융자산부터 갈 거야. 1장부터 갈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교재 어디? 368페이지에 금융자산부터 갈 거예요. 368페이지에 금융자산. 선생님 재고자산 보고 안 돼. 금융자산부터 갈 거예요. 금융자산부터 보면, 자, 제가 항상 수업 시작하면 동차반도 그렇고 유예반도 그렇지만 주제를 좀 정리해 드리면 이 금융자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금융자산. 일단 첫 번째로 금융자산 정리해야 되는 게 분류기준이죠. 똑같은 얘기 또 할 거지만 분류기준이요. 분류기준. 당연히 분류기준은 1차 시험, 2차 시험에 계산 문제를 내는 건 말이 안 되고, 분류기준 약술로 나올 수 있어요. 분류기준 약술로 좀 이따 정리할 건데 요거 정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보시면 지분상품이 있죠. 이 지분상품이 나오면 자본이랑 엮어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주당이익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자본은 출제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해. 지분 상품은 좀 떨어지긴 해요. 지분 상품 자체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복잡하게 내면 너무 복잡하고,
뭐 문제 30점으로 구성하기엔 문제 사이즈가 적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분 상품은 조금 난이도가 중요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정리는 할 거예요. 여기서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세 번째 볼 거고, 당연히 채무 상품이 중요하죠. 그럼 채무 상품 보면 채무 상품은 주제가 세 가지가 있죠. 뭐 있어요? 당연히 FVPL, AC 금융자산, FVOCI. 요거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2018년도에 금융자산 기준되고 나서 세무사 2차 시험에는 금융자산이 딱 한 번 나와서 개정된 첫 해 나오면서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 뭐 손상. 그래서 예전에 손상 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예전에 나왔지만 뭐 나오면 손상은 당연히 나오니까 손상 정확히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 뭐 중요해요? 재분류. 세무 회계사 2차 시험에 주기장창 나왔는데 세무사 2차 시험 뭐 한 번도 세무사 2차 시험은 이거 빼고 다 안 나왔으니까 사실. 그쵸? 나올 것도 많고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재분류. 네 번째로 뭐가 있어요? 네 번째로 계약상 현금 흐름에 변경이 있죠. 이번에 회계사 1차 시험에 문제가 진하게 아주 잘 나왔었는데 계약상 현금 흐름의 변경. 이렇게 정리할 주제가 4개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랑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나오면 2차 시험은 한 단원만 같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채무 상품 나오면서 금융부채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음 1번으로 금융부채 물어보고 물음 2번으로 금융자산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2단원에서는 같이 하진 않겠지만 같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요거 같이 나오는 건 금융부채 쪽에서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랑 또 대꾸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조건 변경 있잖아요. 요거 조건 변경. 그쵸? 물론 조건 변경은 최근에 세무사 2차 시험에 한번 나오긴 했어요. 수수료 다 있게 해서 나오긴 했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금융자산 하면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단어를 써드리는 건데 연수나 앞에 본인 뭐 어디에 써놓고 나중에 2회독 할 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거의 대표적인 문제가 뭐고 이거의 대표적인 문제가 뭐고 이거의 대표적인 문제가 뭐고 각자 정해놓고 1회독이 끝났을 때 요 체크리스트를 제가 맨날 적어드리면 1회독이 끝났을 때 요거와 관련해서 내가 꼭 풀어야 될 문제를 정해놔야 된다고. 그리고 2회독부터는 그 문제만 푸는 거야. 그쵸? 되게 신기한 얘기 해줄까요? 1차랑 다르게 2차 시험은 새로운 문제가 더 안 나와. 연습서에서 봤던 문제가 나온다고요. 안 봤던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그런 건 그냥 틀리면 돼요. 이 유해생도 마찬가지지만 연습서 한두 권을 반복적으로 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유형 나오면 머리가 굳어서 못 풀어요. 어차피 봤던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1회도 끝나고 나면 제가 정리해 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표적인 유형 문제를 한두 개 정해서 써놓고 그거를 정리하면 돼. 1차랑 2차랑 똑같아. 2차도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 한 일주일이나 한 5일 정도 남으면 1회독을 해야 된다고요. 전과목을 한 전날 되면 눈으로라도 1회독을 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한 일주일 동안 1회독을 하냐고요. 재무회계를.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한 50개 정도를 뽑아놔야지. 그 50개만 반복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1회독, 2회독, 3회독이 가능하겠지. 그쵸? 좋아요. 여기까지. 이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볼 거고요. 그럼 분류기준을 잠깐 봐야 되는데 아쉬우니까 뭐 분류기준까지 하고 쉬는 건 나쁘지 않죠? 그쵸? 자, 잠깐만 키앤드북 저도 끝내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금융자산 분류기준 볼 건데 한 번만 써볼 거야. 다 아는 얘기니까. 우리 금융자산 분류기준 제일 첫 번째로 보면 뭐 있습니까? 성격별 분류 있다고 그랬죠? 다 아는 얘기니까 빨리빨리 한 번만 정리할게요. 내용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성격별 뭐랑 나눠요? 금융자산을 채권, 채무 상품이랑 그 다음 뭐 주식, 지분 상품으로 나누죠? 채무 상품이랑 지분 상품으로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왜 나눠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재분류? 너무 멀리 갔는데? 채무 상품이랑 지분 상품 뭐예요? 그 2차 때부터는 제가 많이 물어보고 더 닥달하고 그러는 거 알죠? 그쵸? 얘는 원리금 받으려고 산 거잖아요. 계약상 현금으로 수취하려고 산 거고, 얘는 지분을 취득하려고 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리를 해보면 얘는 어때요? 얘는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얘는 어때?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얘는 원리금 받는 목적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하려고 산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준서는 여기서부터 얘기하잖아. 1단계를 뭘로 분류해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에 따라 분류하지? 그럼 우리 기준서 원문을 보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이 뭐예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반영한다는 게 무슨 말이었어요? 정확히 써야 돼. 특정일에 현금 흐름이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와 특정일의 현금 흐름이 원리금 이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나눴죠. 그렇죠? 이걸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한다고 그러고 이걸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봐봐. 이 특정일에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대.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한대. 계약상 현금 흐름을 특성 만족한다는 게 무슨 소리였어요? 남자분.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 만족한다는 게 무슨 의미였지? 특정일에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대.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정확한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변동성 잘하셨어요. 이게 현금 흐름이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없는지 있는지였잖아요. 기억나? 현금 흐름이 막 바뀔 것 같으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 만족 안 하는 거고 현금 흐름이 막 바뀌지 않으면 고정되어 있으면 변동성이 없는 걸로 봐서 계약상 현금 특성이 만족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사채나 국공채는 이걸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복합금융상품을 취득하거나 후수인 채권을 사거나 그러면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얘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는 거고 얘는 사실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는 거고 그래서 지분 상품은 다 어떻게 돼요? 특정일에 원리금 이외로 구성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쵸? 아, 지분 상품은 내가 이거 얼마에 팔지 모르고 지금 주가가 얼마 될지도 모르고 지금 배당도 얼마 받을지 모르는데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잖아. 그쵸?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또 알 수 있는 게 뭐였지? 뭐 2차에서 여기까지 물어보겠냐면은 얘네들은 현금 흐름이 변동성이 있대. 다른 말로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대.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요걸로 구성되는 애들은 또 특징이 뭐였어요? 손상을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였지. 그쵸? 손상이 뭐예요? 손상은 뭐예요? 잘하셨어요? 받을 돈이 줄어드는 거. 받을 돈이 줄어드는 건데 얘는 받을 돈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손상을 인식할 수 없다고 그랬던 거 기억하시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2단계로 뭐 합니까? 2단계로 사업 모형에 따라 분류하죠. 사업 모형이 뭐라고 했어요? 보유 목적. 아이고 지겹다. 보유 목적. 그럼 보시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가요. 요거 두 개를 나눈 게 요 뭐였어?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치하는 경우랑 계약상 현금 흐름 수치 플러스 매도가 목적인 경우가 있었죠. 그쵸? 그럼 얘는 뭐예요? 기타의 목적이 있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단기 매매이긴 하지만 기타의 목적이 있었죠. 얘도 어떻게 돼? 그래서 기타의 목적이 있었지? 1차 시험이었으면 이런 얘기 했었죠. 얘 중간에 팔 수 있어 없어? 이거 목적이라도 중간에 팔 수 있지? 처음부터 팔 목적이라도 이걸로 분류하는 거 돼 안 돼? 되죠? 얘 어떻게 돼? 그럼 얘는 팔 수 있고 처음부터 팔 목적인데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매도가 필수적으로 일어났잖아. 그쵸? 근데 빈도와 규모가 더 커야 되고 근데 빈도와 규모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그랬죠. 이런 게 우리 키앤드북에 나와 있지만 사실 이런 얘기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지만 사실 이런 건 2차에 낼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면 돼. 2차 땐 이런 게 포인트가 아니야. 날 봐.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봐봐. 이제 분류해줘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돼? 얘는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유효 이자율법을 쓸 수 있다고 그랬지. 그리고 얘는 어때? 팔 마음이 없어. 그럼 공정가치 관심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래서 얘는 공정가치 평가에 관심이 없고 유효 이자율법을 써. 그리고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모두 인식할 수 있어요? 손상 인식할 수 있어. 다른 말로 기대 손실 모형을 적용해. 그래서 얘는 뭘로 분류합니까?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거 기억나지?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최초 취득하고 나서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고 공정가치 평가에는 관심이 없고 손상은 인식하잖아. 했던 얘기죠. 그림은 안 그릴게요. 여기까지요. 그럼 2차 시험에 AC 금융자산이라고 회계 처리할 때 써도 돼 안 돼? 돼요.
중요한 얘기 안 했네. 우리 좀 이따 금융부채도 할 거지만 순액법, 총액법 분계 있잖아요. 총액법으로 써야 돼? 분계하라고 그러면 순액법을 써도 돼? 상관없어요. 그냥 순액법으로 쓰면 돼. 몇 년 전에 세무사 2차 시험에 조건 변경 문제가 나왔거든요.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어. 총액법으로 쓸 때랑 순액법으로 쓸 때 분계 모양이 달라. 애들 걱정했거든요. 배점했더니 둘 다 풀배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액법으로 쓰면 돼. 뭔 총액법이야. 그쵸? 아무튼 돌아와서 그럼 이거 만약에 분개하라고 그러면 꼭 한글로 써야 돼? 삼각형 원가 측정 금융자산? A씨 금융자산이라고 써도 돼요. 한국회계기준원이 발간한 책도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그런 거 쓸 거 없고요. 여기 봐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공정가치에 관심이 있어. 팔 마음이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얘도 현금 흐름이 고정돼 있으니까 유효이자율법을 써. 고정된 현금 흐름이니까 기대신용 손실을 써. 다만 얘는 원리금 좀 빨다가 팔 거기 때문에 요 공정가치 변동을 어디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기타 부가의 손익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는 뭘로 분류해? FV,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지. 자, 얘는 뭘로 분류해요? 얘는 계약상 현금 흐름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어서 유효이자율법을 안 써. 액면이자율법을 쓰죠. 현금 흐름이 변동하기 때문에 기대신용 손실도 못 써. 이거 가장 대표적인 모양이 뭐라고요? 목적이? 단타칠 목적이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한다고 그랬지. 단타칠 목적이기 때문에 공정가치 변동을 어디다 반영해? 당기손익에 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뭘로 분류합니까? FV, 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지. 자, 2차 시험에 나올 얘기 하나 해보자. 실제로 기업들은 채권을 사면 이걸로 분류하고 싶어요. 이걸로 분류하고 싶어요. 이걸로 분류하고 싶어요. 어떤 걸로 분류하고 싶을까? 기업들은 뭘로 분류하고 싶겠어요? 이걸로 분류하고 싶어요. 그쵸? 이거는 공정가치 평가를 못하니까 좀 섭섭하고 이거는 살떨리잖아. 평가 손실이 그냥 단기 손실이 나오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걸로 분류해. 근데 실제로 이거 기준서가 바뀌었을 때 예전에는 그냥 이걸로 막 분류했었는데 이거 통과하고 이거 통과해 이걸로 가잖아. 실제로 문제가 많았다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분류 기준 약술로 나온 게 회계사 2차 시험에 몇 년 전에 약술로 나왔는데 뭐로 봤는 줄 알아요? FV OCI 채무 상품을 FV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쓰라고 그랬다고요. 실제로 2차 시험은 요거 분류할 수 있는 요건만 나와요. 그럼 뭐 써야 돼?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고 혹은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이 특정일의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업 모형이 계약상 현금 흐름 수치와 매도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2차 금융자산 시험이 나온다면 요거 나올 수 있어. 요거 쓸 수 있으셔야 돼. 이것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정확히 뭐라고. 그래서 여기 교재 보시면 260페이지 셀프 스터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약상 현금흐름 수치와 매도를 목적으로 하고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요거 쓰고 뭐 써야 돼? 또 써야 될 게 있는데 뭐 써야 돼? 이 둘 다를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쵸? 정확히 써야 돼.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요거 쓰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2차 약술로 나올 수 있고요. 나머지는 2차 약술로 나올 게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는데 하나 또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올 수 있을까? 2차 약술로. 이게 유명한 교수님 책에 있거든. 실제로 얘랑 얘는 어때요?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지. A씨금융자산이랑 FV, OCI에 미치는 영향은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잖아요. 그쵸? 왜 동일할까? 이거는 아주 유명한 강사 말고 아주 유명한 교수님 책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요것도 이게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 2차 약술로 나온다면 또 뭐가 나올 이게 왜 두 개가 동일할까? 요것도 약술로 나올 수 있어요. 왜? 기대 신용 손실 모형이랑 유효 이자율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A씨 금융자산과 FV OCI 금융자산이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이 동일한 이유를 쓰시오 그러면 유효 이자율법을 적용하고 기대 손실 모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쓰시면 돼요. 할 수 있을까? 분류 기준으로 말문제 나올 수 있는 건 요거 두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꼭 기억해야 돼.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여기 봐봐요. 여기 얘는 그래서 뭘로 가? 얘도 공정가치평가에 관심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단타칠 목적이니까 당기손익에 반영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FV, PL, 금융자산으로 가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요 상태가 있는데 나봐. 얘 예외사항이 있죠? 예외. 그래서 어떻게 돼? FV, OCI 금융자산으로 보낼 수 있잖아. 이 교수님 책 보면 뭐 FV, OCI 뭐 지정 선택, FV, PL 뭐 지정 선택 이렇게 써놓은 책이 있는데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FV, OCI 금융자산이라고 쓰면 되고. 아시지? 이거 얘 어떻게 해? 최초 취득 시점에만 분류할 수 있고 추후에 이렇게 가거나 추후에 이렇게 가는 재분류는 안 되죠? 그치? 재분류 안 되잖아. 재분류 안 되는 것 때문에 뭐가 파생됐어요? 나온 김에 얘기 좀 합시다. 이거 재분류가 안 된다며. 지분상품 같은 경우엔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사항으로 네가 원한다면 최초 취득 시점에 FV, OCI 금융자산으로 보낼 수는 있어. 하지만 추후에 얘에서 얘로 가거나 얘에서 얘로 가는 재분류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재분류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뭐가 파생됐어요? 그쵸, 알죠? 그래서 재분류 조정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지분 상품 우리 옛날에도 배웠지만 FV, OCI는 처분 시점에 거래원가가 있다면 처분 손익이 나와야 안 나와요? 거래원가가 없다면 처분 손실이 안 나오고 거래원가가 있으면 그 거래원가가 처분 손실이 되죠? 기억나시지? 그 얘기만 좀 기억하면 되는데 요거는 좀 이따 2교시 때 정리해 보도록 하고. 그럼 얘네들은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그럼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어때요? 원칙이? 채무상품은? 채무상품은 원칙이 재분류가 되지. 그래서 우리 재분류 공부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분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예외적으로 재분류가 안 되는 경우가 뭡니까? A씨금, 아휴, 여기 쓰기 그러네. A씨금융자산이나 FV, OCI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회계 불일치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얘를 FV, PL로 재분류할 수 있다. 최초 취득 시점에 FV, PL로 보낼 수 있다고 그랬지. 그쵸? 다만 이런 경우에는 재분류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이 재분류 안 돼. 암만 생각해도 요 내용은 1차 시험에 말 문제로 나올 수는 있지만 2차 시험에 내기에는 좀 그래요. 너무 지엽적인 얘기기도 하고. 사실 이런 것들은 저 창업투자회사나 이런 데서만 쓰는 건데. 그래서 뭐 이거는 1차 목적으로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지만 2차 목적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분류 기준까지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요거 2개. 그리고 좀 이따 요거 때문에 지분 상품은 재분류가 안 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뭐 오히려 2차 시험이 1차 시험보다 내용이 더 간결한 부분도 꽤 많아요. 여기까지 분류 기준 봤고요. 그럼 잠깐 쉬었다 와서 우리 뭐 볼 거예요? 지분 상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쉴 거거든요. 15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